20해의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한때 강철 같던 남자의 허리를 구부러뜨리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에 서리를 내리게 하고 예리하던 눈빛을 흐릿한 안개 속으로 밀어넣는 것. 박기준 전직 형사에게 지난 20년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저 20해 전 비 내리던 그 끔찍한 밤에 멈춰버린 시간을 견뎌내는 과정일 뿐이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도시의 소음을 잠재우며 끈질기게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였지만 박기준의 낡은 아파트 안은 다른 세상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책상 위 낡은 스탠드 불빛이 비추는 작은 원 안에서만 존재했다. 그 원의 중심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0살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재능 많은 미대생 모두의 사랑을 받던 아이. 그 미소는 20년이 지난 지금 박기준의 심장을 도려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내일이면 다 끝나는군. 혼잣말이 씁쓸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공소시효 만료. 법이 정한 정의의 유효기간. 범인을 잡아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24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그를 괴롭혀온 악몽의 공식적인 종결을 알리는 선고이기도 했다. 그는 실패한 형사였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 암사동 여대생 살인 사건 하나가 그의 모든 명예를 갉아먹고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벽 한쪽을 가득 맨 사건 파일들,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수사 기록, 현장 사진 용의자 진술서. 그는 모든 것을 외우고 있었다. 비에 젖은 흙냄새, 흥건한 피 공포에 질려있던 연희의 마지막 눈빛까지도. 당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 후 용의자는 사회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쩌면 그가 진범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기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외침이 단 한 번도 멎은 적이 없었다. 마치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놓친 것 같은 찝찝함. 그 조각을 찾지 못한 대가는 한 형사의 남은 인생 전부였다. 그는 지친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비에 젖은 창문에 비친 것은 바위발이 성성한 늙고 초라한 사내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창문에 손을 대고 바깥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진짜 범인은 20년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웃고 떠들며. 그 생각만으로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눈을 감았다. 연희의 부모님이 울부짖던 모습, 우리 딸의 한을 풀어달라며 그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던 그 애절한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낡은 유선 전화기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다. 이 시간 이 낡은 번호로 전화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하나뿐인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었다. 친구들과도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전화기로 다가갔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치직거리는 잡음만이 섞여 나올 뿐이었다.
누군가의 장난 전화인가? 그가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끌어올리는 듯한 갈라지고 쉬어빠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오랜 고통에 마모된 중성의 목소리였다. 박기준 형사님,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박기준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는 단순한 확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주세요, 제발. 상대방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말을 이었다. 박기준은 숨을 죽였다. 암사동, 안현이, 그 아이 사건 말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0년 동안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이름. 무슨 말씀이시죠? 똑똑히 말해요. 그가 소리치자 상대방은 잠시 기침을 하며 고통스럽게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박기준의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진범은 당신들이 쫓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속은 겁니다. 완벽하게. 그럼 누구야 누구냐고. 박기준은 전화선을 끊어버릴 듯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앞에서 스무해 전의 현장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처참하게 발견되었던 연희의 모습, 절망에 빠진 유가족 그리고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했던 자신의 무력한 얼굴까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한 단어 한 단어를 힘겹게 내뱉었다. 그 사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언제나 연희 곁에서 다정한 스승이자 가족의 친구였던 그 사람. 박기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스승 가족의 친구,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목소리가 말하는 인물은 특정되지 않았다. 그는 애타는 심정으로 다그쳤다. 이름을 말해.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짧은 침묵.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이름 하나가 그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동욱, 이동욱 교수, 그 사람입니다. 이동욱. 그 이름이 박기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유명 국문학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성인. 당시 그는 연희의 재능을 아끼던 지도교수로서 충격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며 수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언제나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얼굴로 기억을 더듬으며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던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다. 아니, 의심의 목록 가장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 대체 누구야? 박기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전화기 너머에서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어졌다. 그는 귀에 대고 몇 번이나 여보세요 라고 외쳤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뿐이었다. 수화기를 든 채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 안의 고요함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이동욱.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처럼 울리며 그의 낡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거짓말일 것이다. 죽어가는 누군가의 마지막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왜 하필 이동욱 교수인가? 그의 시선이 다시 벽을 가득 메운 사건 파일로 향했다. 그 수많은 기록 속 어딘가에 이동욱 교수의 웃고 있는 얼굴 사진도 분명히 끼어 있을 터였다. 참고인 진술서, 그가 직접 서명한 깔끔한 필체의 문서들. 박기준은 지난 20년간 그 기록들을 수천 번도 더 들여다봤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용의자라는 필터를 끼우고 그의 이름을 본 적은 없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갑고도 뜨거운 것이 동시에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그를 올가매던 무력감과 패배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젊은 형사 박기준이 범인의 냄새를 맡았을 때 느끼던 온몸의 피를 역류시키는 듯한 맹렬한 흥분과 전율이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만약 그 전화가 진실이라면 이동욱이라는 존경받는 지성인은 지난 20년 동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세상을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기만해 온 희대의 악마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악마의 발치에서 20회의 세월을 허비한 어리석은 형사에 불과했다. 박기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혹은 되살아난 희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안현희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아저씨, 이제야 아셨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연희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다. 시계는 무정하게 흐르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이제 23시간 남짓. 20년의 어둠을 걷어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 하지만 그에게는 전부였다. 그는 낡은 가죽 점퍼를 걸치고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가방 안에는 20년 동안 그가 개인적으로 모아온 사건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는 끝났지만 그의 수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다.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박기준은 빗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실패한 늙은 형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절박한 24시간의 추적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열린 문틈으로 보이던 방 안의 불빛이 마치 한 시대의 종말처럼 쓸쓸하게 깜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의 목표, 이동욱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진실을 향해 불타고 있었다. 빗속을 달리는 낡은 자동차의 와이퍼가 힘겹게 삐걱거렸다. 뿌옇게 번지는 도시의 넌사인이 박기준의 망막에 어지럽게 맺혔다 사라졌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회 동안 닫혀있던 지옥의 문을 제 손으로 다시 열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길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하는 길. 한때는 그의 청춘과 삶 그 자체였던 곳, 이제는 낯선 타인의 성이 되어버린 곳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동욱 교수. 그 이름은 마치 저주처럼 그의 생각에 달라붙어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존경받는 지성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미소.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의 악의가 빚어낸 잔인한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진실의 마지막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린다면 그는 죽어서도 그 부모님을 볼 낯이 없을 터였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고통을 스스로 배신하는 행위였다. 경찰청 청사는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낡고 권위적이던 건물은 사라지고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 밤의 어둠 속에서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사람도, 건물도, 그리고 아마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조차도. 그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퇴직한 지 10년. 이제 그는 이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저 과거에 집착하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은 굴욕적이었다. 젊은 의경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으며 그는 겨우 미제 사건 전담팀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벽에 걸린 자랑스러운 사건 해결 사례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다. 미제팀 사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늦은 시간 불이 켜져 있을리 만무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한 사람의 번호를 찾았다. 그의 마지막 후배이자 지금은 미제팀을 이끌고 있는 김진우 팀장. 그는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팀장, 나 박기준 일세.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선배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생겼네. 아주 큰일이야. 지금 당장 청으로 좀 나와줄 수 있겠나? 박기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김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선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려는 듯 마지못해 대답했다. 한 시간 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김 팀장이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박기준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다. 선배님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급하게. 박기준은 단숨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걸려온 익명의 제보 전화. 그리고 그 전화가 지목한 새로운 용의자 이동욱 교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팀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선배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익명의 제보 전화 하나만 믿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용의자로 본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야. 만약 사실이라면 어쩔 건가? 박기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김 팀장은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존경하던 선배를 향한 연민과 현실적인 경찰로서의 판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공소시효는 2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수사에 착수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고 제보자의 신원도 불분명합니다. 만약 저희가 섣불리 이 교수를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 파장은 누가 감당합니까? 언론에서는 경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떠들어댈 겁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차 규정 현실적인 문제 모두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박기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진실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으로만 느껴졌다. 절차 규정 자네는 지금 사람 목숨보다 그깟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 저 밖에 괴물이 웃고 있는데 우린 손 놓고 구경만 하자는 거야. 선배님, 진정하십시오. 선배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사건 기록 다 봤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박기준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조직은 그를 외면했다. 법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네. 자네 말이 다 맞아. 하지만 나는 포기 못해. 아니, 안 해. 그는 김 팀장에게 등을 돌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김 팀장은 차마 그를 붙잡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다. 박기준이 향한 곳은 지하에 있는 자료 보관실이었다. 다행히 그는 아직 청사 출입 권한이 남아 있었고 자료실을 지키는 늙은 직원은 그를 알아보고 별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끝없이 이어진 석에는 수십 년간의 잊힌 사건들이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 같았다. 그는 암사동 여대생 살인 사건이라고 적힌 파일을 찾아냈다.
두꺼운 파일 뭉치가 카트 하나를 가득 채웠다. 그는 카트를 끌고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으로 향했다. 스탠드를 켜자 노란 불빛 아래로 20년 전의 비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동욱이 범인이다 라는 거대한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은 피로에 젖어 있었다. 수많은 기록 속에서 이동욱 교수의 이름은 여러 번 등장했다. 하지만 언제나 피해자의 지도교수, 사건의 충격으로 슬픔에 빠진 참고인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진술은 언제나 논리 정연했고 감정적으로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박기준은 거의 포기할 뻔했다. 제보 전화는 정말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이동욱 교수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집어 들었을 때였다. 그는 조서를 수십 번도 더 읽었었다. 이동욱은 당시 연희가 심리적으로 불안했으며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착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그 진술은 경찰이 초기 수사 방향을 전 남자친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교묘하게 수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다. 이 여우 같은 자식, 박기준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심증일 뿐 물증이 될 수는 없었다.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사건 현장 사진들을 다시 한번 뒤적였다. 처참하게 훼손된 연희의 시신 사진을 지나 그녀의 방을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잘 정돈된 책상 벽에 붙은 그림들, 평범한 여대생의 방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책상 한쪽에 꽂혀 있는 책 한 권, 아주 작게 찍혀서 제목이 겨우 보일 정도였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사진에 가져다 댔다.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당시에는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았던 소수의 문학 애호가들이나 읽던 책이었다. 순간 박기준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그는 허둥지둥 이동욱의 진술 조서를 다시 펼쳤다. 있었다. 진술서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연희는 문학적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와 함께 밀란 쿤데라의 작품 세계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며 추천해 주었는데 연희도 무척이나 감명 깊게 읽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대화였다. 하지만 박기준의 뇌리에는 몇 년 전 우연히 잡지에서 읽었던 이동욱 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가장 아끼는 책들을 소개하며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에 대해 평론하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이동욱에게 밀란 쿤데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기준은 그 대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밀란 쿤데라 글쎄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철학적으로는 깊이가 얕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인기에 비해 과대평가된 작가죠. 모순이었다. 완벽한 모순이었다. 살인사건 수사에서 슬픔에 빠진 제자와의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며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몇 년 후에는 그 작가를 과대평가된 작가라고 폄하했다. 물론 사람의 취향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다. 살인사건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그는 왜 굳이 그런 사소한 거짓말을 했을까? 연희와의 친밀감을 과시하고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이해하는 스승의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을 용의선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한 장치는 아니었을까?
이것은 연기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연기. 박기준은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가면 뒤에 숨겨진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전율이 퍼져나갔다. 이것은 아직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마침내 찾아낸 희미한 불빛이었다.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박기준은 자료 보관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어느덧 아침 해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밤새 끈질기게 내리던 비도 그쳐 있었다. 남은 시간은 이제 17시간. 그는 더 이상 경찰 조직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그에게는 이제 그만의 방식이 있었다. 그는 이동욱의 가면을 한 겹씩 벗겨내야 했다. 형사로서가 아니라 한 늙은이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그를 마주해야 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진실을 끄집어내야 했다. 박기준은 낡은 파일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과 피로로 흐릿하지 않았다. 20년 묵은 분노와 새로운 희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고독한 질주는 이제 막 그 방향을 찾았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단 한 곳 존경받는 지성인 이동욱 교수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성체였다. 이동욱 교수의 집은 서울의 부촌으로 꼽히는 평창동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박기준의 낡은 차가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를수록 주변의 풍경은 그의 현실과 점점 더 멀어졌다. 높은 담장과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갖춘 호화로운 저택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법과 질서가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의 발판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좌절의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풍경이었다. 이동욱의 집은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통유리와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2층 건물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과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원. 그 모든 것이 교양과 성공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20년간 끔찍한 비밀을 숨긴 괴물이 사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평화 그 자체인 공간이었다. 박기준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동안 집을 올려다보았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는 지금 사자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어떤 증거도 무기도 없이 오직 20해 동안 묵혀온 끈질긴 의심과 하룻밤 사이에 얻은 희미한 확신만을 가지고서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역할을 되새겼다. 과거에 사로잡힌 늙은 형사. 그는 그 가면을 쓰고 진짜 가면을 쓴 자를 만나러 가야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동욱 교수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은 그를 비껴간 듯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눈가의 잔주름이 오히려 지적인 중후함을 더해주고 있었다. 값비싼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그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박기준을 본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살짝 커졌다. 박기준 형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 박기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한 거짓말을 꺼냈다. 이제는 그냥 박노인입니다, 교수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날이 찹니다. 이동욱은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은 그의 명성 그대로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곳곳에 놓인 미술 작품과 조각상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와 세련된 취향을 자랑하고 있었다. 향긋한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박기준은 자신이 더럽고 초라한 외부 세계에서 온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이동욱이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넸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그런 건 그저 이제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져서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제 형사 시절 이야기를 글로 좀 남겨볼까 합니다. 회고록 같은 거지요. 박기준은 찻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이동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유독 한 사건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암사동의 안현희 학생 사건, 교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희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동욱의 표정에 옅은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금세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연희, 그 아이 이름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재능 있고 착한 아이가 정말 비극이었죠. 그 사건 때문에 형사님께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상대를 위로하는 듯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박기준의 눈앞에 20년 전의 풍경이 겹쳐졌다. 20년 전 경찰서 취조실. 젊은 이동욱은 슬픔으로 잠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젊은 시절의 박기준과 동료 형사가 앉아 있었다. 연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제 문학 강의를 들으면서도 언제나 남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던졌죠. 그 아이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박기준은 진심으로 그를 동정했다. 아끼는 제자를 잃은 스승의 슬픔,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네, 저에겐 평생의 한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박기준은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 기억을 좀 바로잡을 겸 교수님께서는 당시 연희 학생과 아주 가깝게 지내셨으니 연희가 마지막에 읽던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동욱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천장을 바라보았다. 워낙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 아, 맞습니다. 밀란 쿤데라였던 것 같군요. 제가 추천해준 책이었는데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의 섬세한 감수성과 잘 맞는 책이었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박기준은 펜 끝으로 수첩을 톡톡 치며 무심한 듯 물었다. 쿤데라 말입니까? 의외로군요. 제가 몇 년 전에 교수님 인터뷰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쿤데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박기준은 이동욱의 눈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동공이 찰나의 순간 바늘 끝처럼 날카롭게 수축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박기준의 눈에는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러나 이동욱은 금세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형사님도 참 그런 옛날 기사까지 기억하십니까? 젊었을 때의 치기 같은 거지요. 사실 그때는 제 지식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스승인 척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와서 보니 부끄럽군요. 나이가 드니 취향도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젊은 날의 치기로 가볍게 포장하며 박기준의 예리한 질문을 사소한 기억력 자랑으로 격화시켰다. 하지만 박기준은 보았다.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당혹감을. 첫 번째 균열은 분명히 존재했다. 박기준은 화제를 돌렸다. 그는 더욱 위험한 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때 용의자로 몰렸던 연희의 전 남자친구 말입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혐의를 벗긴 했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경찰이었던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는 일부러 이동욱에게 죄책감을 떠넘기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동욱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찻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수사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형사님께서도 그 짐을 평생 지고 가셔야겠지요. 박기준은 할 말을 잃었다. 이동욱은 교묘하게 논점을 비틀어 오히려 그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듯 연민 어린 눈빛으로 박기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오만한 태도에 박기준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순간 또 다른 과거의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20년 전 이동욱의 연구실. 이동욱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기준에게 말했다. 형사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희가 그 남자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집착이 아주 심했거든요. 연희의 안전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헤어지라고 조언했는데 그의 걱정은 경찰의 수사망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독화살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경찰을 조종하고 자신의 뒤에 완벽한 방패를 세웠다. 박기준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접적인 증거는커녕 그의 가면을 벗겨낼 틈조차 찾기 힘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만에요. 부디 좋은 글 쓰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동욱은 형광까지 그를 배웅했다. 여전히 온화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다. 박기준은 문을 나서려다 말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증거도 질문도 아니었다. 그의 완벽한 성체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 그의 심리에 심는 의심의 씨앗이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교수님. 그는 뒤를 돌아 이동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젯밤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 말입니다. 목소리가 꼭 죽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어서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더군요.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처음으로 이동욱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온화함, 슬픔, 지성미.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텅 빈 무표정이 드러났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모르는 또 다른 목격자 혹은 공범이 존재한다는 가능성. 그것은 그의 계산에 없던 변수였다. 그러나 그 균열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동욱은 다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형사님. 회고록에 꼭 넣으셔야겠습니다. 아주 극적인 요소가 되겠네요. 박기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동욱의 눈을 잠시 더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그의 집을 나섰다. 맹수의 성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증거는 얻지 못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그는 괴물의 평온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이동욱은 자신의 등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지난 20년간 사냥꾼이었던 그는 이제 쫓기는 사냥감이 되었다. 체에 올라탄 박기준은 거울을 통해 점점 작아지는 이동욱의 집을 바라보았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급함 대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금 괴물의 목에 보이지 않는 방울을 달고 나왔다. 이제 그 방울 소리를 따라 그의 심장부를 향해 달려갈 차례였다.
이동욱의 집을 빠져나온 박기준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이동욱의 그 미세한 균열 마지막 순간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은 분명한 수학이었다. 그는 괴물의 심장에 의심이라는 작은 바늘을 꽂아 넣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심리적 우위는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남은 시간은 빠르게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에게는 물리적인 증거 괴물의 가면을 찢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필요했다. 그는 차를 한적한 골목에 세우고 눈을 감았다. 어젯밤 그를 20년의 잠에서 깨운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갈라지고 절박했던 목소리. 그는 대화의 모든 부분을 몇 번이고 되감았다. 이동욱 교수, 그 사람입니다. 그 이름 외에 다른 것은 없었나.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름에 정신이 팔려 다른 중요한 단서를 놓친 것은 아닐까. 그때였다. 대화가 끊어지기 직전 상대방이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내뱉었던 희미한 단어들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웅얼거렸던 말. 정원, 오래된 감나무, 거기에 자신의 죄를 묻었어. 박기준은 눈을 번쩍 떴다. 정원, 감나무, 죄를 묻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곳에 이동욱을 올가맬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영장도 없이 남의 집 정원을 파헤치는 것은 불법 침입이자 증거 훼손이 될 수 있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꼼짝없이 역공을 당할 터였다. 이동욱은 그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하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동욱이라는 인물을 더 깊이 파고들어 그가 왜 안현희를 죽여야만 했는지 그 동기를 찾아내야 했다. 동기는 종종 범행의 지도를 품고 있기 마련이었다. 박기준은 가까운 구립 도서관으로 향했다.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낯선 검색 엔진과 씨름하며 20년 전의 기록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먼저 안현희였다. 그는 잊힌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갔다. 대학신문, 미술동아리 소식지, 작은 전시회 도록. 그 속에서 안현희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미대생이 아니었다. 그림뿐만 아니라 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그녀가 죽기 직전에 교내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은 단편 소설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다. 독창적인 상상력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라는 심사평이 붙어 있었다. 박기준은 그 소설의 제목을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가면 쓴 자의 초상. 제목부터가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 순간 박기준의 머릿속에 안현희와 이동욱의 관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어느 날 이동욱의 연구실. 앳된 얼굴의 안현희가 자신의 소설 원고를 들고 이동욱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존경과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다. 교수님,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제 이야기가 너무 과격하고 어둡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동욱은 그녀의 원고를 다 읽고 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연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연희야, 이건 과격한 게 아니라 용감한 거란다.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인간의 위선을 꿰뚫어 보는 너의 눈이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이 작품은 분명 큰 반향을 일으킬 거야. 내가 보장한다. 그의 칭찬은 젊은 예술가의 영혼을 고무시키는 달콤한 격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그녀의 재능을 향한 순수한 감탄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을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시선, 혹은 자신의 소유물임을 확인하는 듯한
미묘한 집착이 느껴졌다. 박기준은 이어서 이동욱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의 학술 활동 출판 기록, 인터뷰 기사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안현이가 문학상을 받고 주목받기 시작한 그 무렵 이동욱 교수의 학문적 성과는 눈에 띄게 정체되어 있었다. 몇몇 문학 커뮤니티의 낡은 게시글에서는 그의 창작력이 고갈되었다는 식의 뒷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가설 하나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만약 안현희의 소설 가면 쓴 자의 초상이 그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혹은 그 소설의 모티프가 된 가면 쓴 위선자가 바로 이동욱 자신이었다면, 어쩌면 순수했던 제자는 스승의 어두운 비밀, 이를테면 과거 논문 표절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소설 속에 교묘하게 녹여냈을지도 모른다. 이동욱에게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을 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제자의 재능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상황. 그것은 그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남은 것은 그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한 조각 감나무 아래 묻혀 있다는 죄의 증거였다. 시계는 오후를 지나 저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 12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박기준은 무모하지만 유일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이동욱의 옆집 주소를 대며 벨시그에 신고했다. 저 평창동인데요. 옆집에 도둑이 든 것 같습니다. 수상한 그림자가 창문으로 계속 어른거려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함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이동욱의 동네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박기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이웃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고, 동네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이동욱의 집에도 불이 켜졌다. 그가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박기준은 어둠을 틈타 낮은 담벼락이 있는 집 뒤편으로 숨어들었다. 낡은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지만 필사적인 힘으로 담을 넘었다. 그는 마침내 괴물의 성체 안으로 잠입했다. 밤의 정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몸을 낮춰 정원 한쪽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향해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모종삽을 꺼내 들었다.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나이든 몸으로 굳은 땅을 파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동욱이 어두운 창문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모종삽 끝에 턱 하고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돌멩이가 아니었다. 금속성의 둔탁한 소리였다. 그는 모종삽을 던지고 미친 듯이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손톱 밑으로 흙이 끼고 날카로운 돌멩이에 손바닥이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그의 손끝에 기름 종이에 쌓인 차가운 물체가 잡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너무나도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포장을 풀 수조차 없었다. 기름 종이를 벗겨내자 마침내 그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만년필이었다.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 하지만 평범한 만년필이 아니었다.
캡 부분은 무언가에 부딪힌 듯 살짝 찌그러져 있었고, 펜촉에는 20년의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은 검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펜의 몸통에는 작고 우아한 필기체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AYH. 안연희. 그것은 연희의 만년필이었다. 그녀가 문학상 부상으로 받았다고 자랑하던, 혹은 이동욱 자신이 선물했을지도 모르는 물건. 이것이 직접적인 살해 도구인지 아니면 그저 범행 현장에 있었던 유류품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이동욱의 정원에서 그가 자신의 죄와 함께 묻어버린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박기준은 만년필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그의 손안에서 차갑고 단단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져보는 실체적인 증거였다. 옆집의 소란이 끝나가는지 경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공소시효 만료까지 이제 6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증거는 찾았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만년필 하나만으로 검찰을 움직이고 이동욱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했다. 박기준은 만년필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잊힌 범죄의 유물을 손에 쥔 유령처럼 마지막 막을 올리기 위해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박기준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손안에는 20년의 어둠을 꿰뚫고 나온 차가운 증거, 안연희의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동욱처럼 교활한 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 만년필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라 주장하거나 심지어 박기준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역공을 펼칠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자백 혹은 이동욱을 범행과 명백하게 연결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와 겹쳐지며 조급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이제 5시간. 그의 뇌는 마지막 승부수를 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에 가기 전에 그는 이동욱을 다시 한번 만나야만 했다. 이번에는 애원하는 늙은 형사로서가 아니었다. 단죄를 내리는 심판자로서였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낡은 수첩을 뒤져 자료실을 지켜주었던 늙은 동료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른 새벽에 무례를 사과한 뒤 그는 다급하게 용건을 말했다. 부탁 하나만 하겠네. 정말 마지막일세. 20년 전 그날 밤 이동욱 교수의 집 유선전화 통화 기록을 좀 확인할 수 있겠나. 그가 집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댔는데 정말 아무런 통화 기록이 없었는지, 발신이든 수신이든 뭐든 좋아. 그것은 허공에 던지는 질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박기준은 다시 이동욱의 집 앞으로 차를 몰았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멍처럼 검붉은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그저 차에서 내려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그의 집 문 앞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마지막 신경전의 시작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집 안에 불이 켜지고 이동욱이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온 듯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박기준을 보고는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정심이 깨지고 순수한 공포와 분노가 드러났다. 당신 여기서 또 뭘 하는 거요? 이건 스토킹이자 협박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소. 이동욱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박기준은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고하시오. 그럼 내 수고를 덜어줄 테니. 그는 품에서 비닐에 싼 아직 흙이 묻어있는 만년필을 꺼내 보였다. 마치 성물을 들어 올리듯.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소, 교수님? 이동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만년필을 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그게 뭐요? 난 처음 보는 물건이요. 당신 집 정원 감나무 밑에 묻혀 있던 거요. 박기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안현희의 이니셜이 새겨진 채로 말이오. 그 순간 이동욱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이 내 집에 무단 침입했어. 이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야.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법정에서는 효력도 없다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는 순간 박기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가 부탁했던 동료에게서 온 문자였다. 박기준은 휴대폰 액정을 확인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늙은 형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교수, 당신의 알리바이는 거짓이었어. 그날 밤 당신은 집에 혼자 있지 않았더군. 무슨 헛소리야. 당신 집에서는 그날 밤 발신된 전화가 단 한 통도 없었지. 하지만 수신된 전화는 한 통 있었더군. 밤 11시 47분, 1분도 차에 안 되는 짧은 통화. 그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는지 아시오? 박기준은 이동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못을 박았다. 안현희가 살해된 현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공중전화였어. 이동욱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완벽했던 알리바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집에 있었다는 가짜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이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통화 기록.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터였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마침내 20년 동안 가면 뒤에 숨겨왔던 악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나 참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경멸과 오만으로 가득 찬 괴물의 본성이었다. 그 멍청한 계집애.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재능은 있었지. 하지만 너무 순진했어. 감히 나를 의심하고 내 작품의 근원을 파헤치려 들었어. 내 위대한 업적에 흠집을 내려 했다고. 내가 누구인데 건방진년.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로 했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들어 박기준을 노려보며 비웃었다. 그리고 당신, 이 한심하고 무능한 늙은이 20년 동안 헛다리만 짚고 다녔지. 내가 당신들을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이동욱이 자신의 분노와 나르시시즘에 취해 광기 어린 독백을 쏟아내는 동안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기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당신이 지금 짓거린 그 모든 말들, 교수, 전부 녹음되고 있었소.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0분 전에 나는 이 녹음 파일과 만년필의 사진을 김진우 팀장에게 전송했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20년 묵은 살인범을 잡고 싶으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말해줬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러 대의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길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김진우 팀장의 얼굴에는 불신과 착잡함, 그리고 형사로서의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기준과 완전히 무너져 짐승처럼 헐떡이는 이동욱을 번갈아 보았다.
박기준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전 8시 55분. 김 팀장은 박기준이 내민 만년필과 녹음기를 받아들고 이동욱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동욱 씨, 안현희 씨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김 팀장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차가운 수갑이 이동욱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순간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아침 9시를 알리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댕댕댕. 공소시효는 끝났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그 종소리가 끝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시작되었다. 박기준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20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그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하늘은 어느새 완전히 밝아져 있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의 늙고 지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수갑이 채워진 이동욱은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과 교만이 빠져나간 듯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경찰차에 짐짝처럼 실렸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그 순간을 역사에 기록했다. 존경받는 지성인의 몰락 20년 만에 드러난 괴물의 진짜 얼굴. 세상은 곧 이 충격적인 진실로 들끓게 될 터였다. 김진우 팀장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박기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늙은 선배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그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잠시 머뭇거리다 그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의심했던 것에 대한 사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의,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운 것에 대한 감사. 박기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역할은 끝났다. 그는 이 소란스러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잊혔던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늙은 문지기일 뿐이었다. 그는 김 팀장에게 고갯짓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몰려드는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등을 돌렸다.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20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가벼운 평온함이 느껴졌다. 며칠 동안 세상은 이동욱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신문 한 면과 방송의 메인 뉴스는 연일 그의 이중적인 삶을 파헤치는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악마의 가면을 쓴 교수, 공소시효 1분을 남기고 체포된 살인마. 대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제보 전화의 주인공도 밝혀졌다. 그녀는 오래전 이동욱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였다. 말기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평생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경찰에 알리라고 설득했던 것이다. 그녀는 박기준과 통화한 다음 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했다. 또 하나의 억울한 영혼이 그렇게 진실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박기준은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그 모든 소식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그를 관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창밖의 파란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마침내 그곳으로 향했다. 안현이가 잠들어 있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원 묘지였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는 수많은 묘비 사이를 지나 익숙한 이름 앞에 멈춰 섰다. 안연희. 아래에는 그녀가 살았던 짧은 날짜와 가장 사랑하는 딸 이곳에 잠들다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나이 든 부모가 꾸준히 찾아왔음을 알 수 있듯 묘비는 깨끗했고 주변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박기준은 들고 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모자를 벗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승리감이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그의 영혼을 감싸는 것 같았다. 지난 20년간 그의 심장을 짓누르던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따스한 햇살 아래서 소리 없이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괴물이 어떻게 자신의 가면을 벗고 무너져 내렸는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묘비 앞에 흙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마친 자의 오랜 빚을 모두 갚은 자의 안도와 위로의 눈물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세상이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까지.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쑤시던 허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발걸음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묘지를 벗어나자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었다. 언제나 그를 짓누르던 잿빛 도시가 오늘따라 어딘가 조금은 덜 잔인하고 조금은 더 따뜻해 보였다. 긴 밤이 끝났다. 그의 인생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쓰러져간 젊은 영혼에게도 마침내 진짜 새벽이 오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하고 찬란한 새벽이었다.